어차피 국가가 땅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돈이 계속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100% 국공유지가 아니잖아요. 코레일 땅이 70%입니다. 근데 코레일은 뭐 지금 사실은 예전에 국제 업무지구 사업하려고 했던 예. 것도 그걸 하면서 이제 코레일이 이게 예전에는 그 철도청 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공사죠, 지금. 그렇구나. 지금 공사죠. 철도청에서 예, 나온 거죠. 그래서 예. 공사고 그러면서 부채를 꽤 많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 부채를 결국에는 털어내야 되겠죠. 예, 상당 예. 부분. 그래서 아마 그 사업하면서 털어내려고 생각했을 텐데 뭐 그게 자초된 거고.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아마 코레일 입장에서는 매각을 생각할 겁니다. 정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워낙 비싼 땅이어서 뭐 아마 수조가 적게 잡아도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할 것 부채를 같은데. 털어버리고. 예. 다는 몰라도 하여튼 상당 부분 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떡하죠? 정부가 그걸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코레일도 여기 사업자로 참여를 한대요. 네. 근데 사업자로 참여하다가 우리 보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각을 하고 털고 나가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게 뭐 빨리 털고 코레일 적자를 다 이제 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코레일이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이 여기서 계속 현금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기업의 경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자가 너희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이거 갖고 단면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길 거냐 말 거냐를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하면 네. 코레일이 이런 선택은 안 할 텐데 만약에 코레일이 팔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이제 여기에 재원 조달을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제 매월 받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토지 전세금으로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금이 이제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는 만약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건물도 사고 땅은 매월 임대료보다는 토지 전세금을 내고 그걸 이제 팔고 나갈 때 토지 전세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금을 받게 되면 원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겠다. 물론 토지 전세금을 내지 않고 나는 그냥 순수 월세로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장기 채권을. 시장에 그걸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ABS 같은.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네. 이런 걸 발행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장기 채권을 발행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뉴욕 배터리파크 시티에서도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그게 70년대에 개발된 건데 2014년에 다 갚았어요. 장기 채권을. 다 완료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현금 흐름도 그냥 계속 일정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업성이 이런 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죠. 토지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현금 흐름이 영원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고 기억할 건 이게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거 아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배터리파크 시티 요즘에 이제 연구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놀란 거는 거기서 그 나오는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데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한 몇 년 지나면 여기서 아마 분명히 흑자가 될 텐데 거기 남는 돈으로 서울시에 돌려주든 아니든 자기의 뭐 그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주거복지 재원으로 내놓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제 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봤고 심지어 보수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국가가 100% 그냥 임대주택을 짓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그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건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건물도 국가가 줘야 되고 정부 소유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도 많이 들게. 그러니까 내 건물이냐 내 건물이 아니냐라고
라고 생각할 때 강 대표님 내 건물에 산다 그러면 내 건물을 잘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면 뭐 우리가 주택 보면은 자기 건물에 뭐 보면은 담쟁이 숲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내 건물이 아니야. 나 여기서 있다가 이제 언제 나갈지도 몰라. 내가 이거 팔면 뭐 나한테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그 건물을 잘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이 일반재화인 건물을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 토지 임대부로 내가 이걸 샀더라도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팔면 되죠. 네. 근데 거기에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않고 거죠. 실제 그 건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자동차처럼 되는 거죠. 네. 내구성 소비재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내용 연수가 우리나라는 40년인데 너무 짧죠. 사실은 뭐 60년, 그렇죠. 70년도 갈 수 이상 있는데 가야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다. 60년이라 생각한다면 짓고 초기에는 건물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땅은 그렇죠. 땅과 상관없이 워낙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죠. 건물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사회주의 방식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꼭 그 뉴욕 사례나 이런 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맞습니다. 시장 경제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이미 이제 이런 주택을 공급을 했거든요. 아, 우리도 첫 경험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이라 해서 강남 서초에 한 5만 원이 아니라 500호인가 600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많진 않지만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 32평을 2억 조금 넘게 건물을 분양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 굉장히 싸죠. 35만 원의 임대료를 내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토지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싸느냐라고 한 거는 이게 토지를 조성할 때 그 택지 조성 원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LH가 토지를 택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택지 조성 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이제 좀 조성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원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팔 때 시장가가 있고 그 중간에 감정가액이 있어요. 감정가액은 시장가의 한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임대료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택지 조성원가, 가장 낮은 가격의 택지 조성원가에 임대료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낮은 임대료,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기 때문에 택지 조성가가 굉장히 낮겠죠,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낮은 임대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2억 2천의 건물을 분양했는데, 그러니까 32평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2억 2천에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8억 정도 지금 로또를 맞은 셈이에요. 그럼 일반 분양 전환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 전환한 거. 토지 임대부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임대료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턱없이 낮으니까 그 시장 임대료와 징수 임대료 사이에 그 불로소득이 생기잖아요. 불로소득이 자본화돼서 그냥 건물 가격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 제대로 하려면 시장 임대료에 가깝게 붙여야 된다. 물론 시장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 임대료에 한 80에서 90은 붙여놔야 건물 가격도, 그럼 건물 가격이 아까 냉장고 가격처럼 뚝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가격도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시장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으면은 냉장고 가격처럼 계속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에 가깝게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야 여기에 이 땅에서는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된다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사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를 내게 될까요? 그러면 뭐 30.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계산하기 쉽지는 않죠. 시가도 다. 네, 근데 무슨 감정가나 뭐 이런 걸
꽤 많이 된다고 봐야죠. 예. 워낙 입지가 좋고 시장에 그렇죠. 시장 임대료라는 게 거기는 굉장히 높게 형성은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사실은 중산층 이상 중소득층 예, 정도가 들어가서 예, 살 겁니다. 예, 예. 이상이 그러니까 좋은 가능하겠죠, 위치니까 입주가. 지금은 이제 중소득층도 서울에 들어와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산층 이상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매년 한 3년 만에 한 번씩 임대료를 재조정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임대료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건물에 사는 사람도 토지를 전세값으로 내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이제 혼합형으로 해서 매월 월세도 내고 전세 보증금도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렇게 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예. 분양받는 것보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싸죠. 분양받는 것보다는. 예, 토지 전세니까. 맞아요. 예, 전세니까 훨씬 싸죠. 그러니까 안정적. 그래서 실수요자만 아마 예. 들어오게 되지 않겠냐. 그렇죠. 매매 차익을 별로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겠죠. 그냥 내가 그 사는 동안에 아주 맘 편히 아주 그 좋은 데서 최고의 입지에서 모든 인프라를 향유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산다. 그 대신에 이제 뭐 그 매매 차익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네. 포기한다.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네. 우리가 잘 쓰는 실거주 목적. 우리는 1주택자가 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매매 차익이 기대가 없어. 그런 사람이 실거주 목적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임대료 생각해 보면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땅이 평당 최소 5천만 원 네. 이상일 거거든요. 예. 뭐 적게 해서 4천만 원이라 하도 30평짜리 집을 생각해 볼 때 그 30 아파트면은 30평이면 거의 20평 네,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내야 돼요. 임대료 10억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아파트 그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네, 대지 지분은 얼마 안 되죠. 뭐 얼마 안 돼요. 용적을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네. 용적을 용적률 얼마 주냐에 따라 또 네. 다르겠죠. 용적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많이 주게 되고 많이 그러면은 예, 대지 지분은 실제로 30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글쎄요. 한 10평 뭐 나올까요? 10평 안 되죠. 네, 10평. 요즘 안 돼요. 예, 한 7, 8평 될 거예요. 7, 8평. 전용 대지 지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글쎄요. 대략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되긴 네, 하네요. 50만 원, 월 50만 원 이상은 내야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전세값을 내고 전세값을 내고 들어가는 거다. 네, 편하게. 네, 사는 거죠. 그런 정도의 설계가 네.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분히 계속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하고 사업성이 있다. 네. 그리고 땅을 사기 위해서 또 지금 굉장한 돈을 일으킬 지금 부채를 일으킬 일도 없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용산 그 정비창이 8,000호 짓는 데가 13만 4천 평이 그렇고요. 또 다른 땅도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 이런 땅들이 많아요. 꽤 찾아내 가지고 지금 15,000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영등포에도 뭐 1,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예. 거기는 이제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있고요. 저 13번 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516호인데 거기도 코레일 부지예요. 네. 코레일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 경영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잘 현금으로 만들어내면 기차값도 싸지면 좋겠네요. 계속 현금 나오니까 이걸 부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공사인데 저는 그렇죠. 우리나라 공사들의 어떤 마인드가 뭐랄까 공사는 국민들의 일반적 국민의 효용 증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사기업처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문제겠죠. 네, 맞아요. 경영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해당 부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보면 중구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녹음하고 있는 곳이 중구도 있네요, 중구인데 진짜. 중구에도 500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도 엄청 좋은 땅이에요. 이거는 공유지네, 공유지. 공유지예요. 이거는 그냥 토지 임대로 네. 바로 해도 되네. 지자체에서 아마 소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건.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예.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입지들이 네. 공급이 네. 이렇게만 하면 참 기대가 되는데 네, 또 불로소득 유발령이 네. 되니까 15,000호가 서울에서 공급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땅값 오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꼭 이 칼럼을 담당자가 당국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좀 토론도 좀 하고. 그러게요. 아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해 볼까요? 저도 얼마 전에 집을 샀거든요. 빚을 또 많이 냈겠다. 네, 저 집이 군산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군산에서 집을 샀는데 뭐 2억 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는 전세도 안 되죠. 그건 뭐 2억이면 저기 학고방 같은데 얻어야죠.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렇죠. 네. 저 군산에서는 2억이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얻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아파트인데 한번 놀러 오십시오. 좋은 아파트. 집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40평이 넘어요. 근데 2억 1,000만 원인가? 와 진짜 싸다. 그럼 평당 500만 원이네. 그 정도 되죠. 평당 500만 원. 왜냐면은 이게 집이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을 맞은 거예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네. 네, 그렇죠. 10년이면은 뭐 앞으로 한 30년은 살 수 있는 거니까. 처음 분양할 때 얼마였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좀 계속 오르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을 맞고 땅값은 계속 좀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분양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울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가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뉴 노멀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맞습니다. 예, 예. 뉴 노멀이 돼야 된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것만 뉴 노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집을 생각하는 어떤 방식도 뉴 노멀. 그래야 다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서울로 이렇게 모이고 서울 이런 밀집 지역에 너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뉴 노멀로 네.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굉장히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